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의 분리수거입니다. 최설민 역금, 김경일, 김유나, 김태경, 김혜령, 박재현, 성유미, 신고은, 신재현, 유은정, 이현주, 장성숙, 전소정, 진아영, 최명기, 최설민, 하정희, 한창수, 함광성 지음.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분들의 이름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한 편씩 아마 써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적 조회수 1.7억 회. 와, 심리학 채널 1위,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86만 구독자의 선택. 아마도 어떤 플랫폼에서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200명의 실전 인간관계 스킬 탑 24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뛰어나신 저자분들이실 텐데 이분들이 모이셨으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관계의 분리수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관계 속에서 어려움 혹은 어떤 불편함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혐오는 잘하지만 인정과 응원은 다소 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책을 통해서 관계의 분리수거. 분리수거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두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목차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파트 1,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 챕터 1, 무례한 사람을 쳐낼 용기.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의 격을 높이는 행동.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 뭐래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과 당당한 사람의 말버릇. 챕터 2,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법. 나의 가치를 지키는 우아하고 건강한 대화의 기술.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6가지 마인드 피트니스. 숨은 빌런들에게 당하지 않는 쉽고 강한 방어 무기. 착한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 제목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과 혹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를 제목 한 줄만으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파트 2, 관계에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소개를 드린다면 파트 2, 관계에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챕터 3,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온다. 뭔가를 채우려면 비워내고 채워야겠죠. 나쁜 관계를 정리하면 좋은 관계가 들어온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리상담사가 알려주는 거리두기 해야 할 3가지 인간 유형.
유형별 손절의 기준과 헤어질 결심. 손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고 계시겠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영화의 제목으로도 있었습니다. 선 넘는 사람을 상대로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 요새는 왜 이렇게 선 넘는 사람들이 선을 넘더라도 즉시 그 상대방이 사과를 표한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실수는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반복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과 당장 멀어져야 할 사람의 차이. 챕터 4. 착하기만 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잘해주고 미움받은 기억이 있다면 알아야 할 이것. 헌신적인 사람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이유. 이 말은 조금, 뭔가 모르게 좀 무섭네요. 헌신적인 사람 주변에 왜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요? 착할수록 손절의 늪에 빠지는 이유. 눈치 보며 남들과 잘 지내려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 파트 3.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챕터 5. 당당해져라. 그게 전부다. 나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줄 인간관계의 대화 습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단순 명료한 말의 기술. 이 말의 기술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운다고 잘 배워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어려워요. 습관화해야 하고 많이 말을 해봐야 말도 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더 많이 쌓이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또 말의 기술이 조금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꼭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잘 풀리는 사람과 암울해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타인의 시선이 두렵고 버거울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챕터 6. 존중받고 싶다면 화법을 바꿔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 뭐가 있을까요? 싫어요. 당당하게 싫어요. 전 싫어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유연하게 상대하는 스킬. 예민해서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방법.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멘탈 만드는 법. 자, 제목만 훑어봐도 한 편 한 편이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들로 꽉꽉 채워진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파트 2에 관계에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에서 챕터 3의 일정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에는 서문이 없네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2. 관계에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챕터 3.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온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을 제때 손절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내 인간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끊어내야 할 관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상담사가 알려주는 거리두기 해야 할 3가지 인간 유형.
함광성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대표. 근육을 키우려면 거울을 자주 봐야 하듯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몇 차례 내 감정과 생각을 알렸음에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땐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는 게 맞겠죠. 최설민. 이 책은 이 저자분들의 어떤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역근이의 성함이 최설민 님이셨죠. 인터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나 자신을 보잘것없거나 죄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폭력적인 사람, 물리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도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할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네가 이상한 거야. 그건 네 문제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왠지 모를 부채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죄책감과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수치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죄책감이 들면서 자꾸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맞춰주려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살아 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에는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말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네요.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없었고, 그래? 엄마는 나보고 사는구나. 나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엄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계속 소개합니다. 거울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감정일기. 우리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듣게 되는 나는 너 때문에 살아라는 말을 그만큼 네가 소중해라는 의미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에 속듯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는 그런 의도 없이 정말 상대방이 소중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건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부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늘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처럼 느끼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기본값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죄책감이 마치 나의 기본 설정 값인 것처럼 작용해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맞추려 하거나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갈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면 그 관계를 끊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어렵죠. 가장 기본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 나 자신에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잘 모르겠다면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일기처럼 그날 나의 감정을 기록하고 그것과 관련한 일이나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아요. 이런 감정들은 대개 불안감으로 나타나죠. 사람 사이가 만나면 만날수록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해지거나 긴장하는 식의 불안감이 감지되면 그땐 나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 역으로 되짚어보는 거죠. 불안의 신호를 통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해지거나 긴장하는 식의 불안감이 감지되면 그땐 나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해졌다라기에는 너무 오래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긴장감이랄지 어떤 감정일지 사실 좀 오묘하긴 했지만 그냥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불편하고 만나기 싫다. 약속이 잡혔지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이상한데도 그게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계속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이 상황을 알리는 게 좋아요. 그들로부터 격려와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용기가 생겨서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끊임없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들게 한다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네요. 가스라이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를 둬야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조종당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조종당하면 자기 자신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의지하고 순응하면서 그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다른 관계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의 소리를 내기조차 어렵죠. 그렇게 되면 장시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경우처럼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끊어라. 오랜 시간 조종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니까 욕먹을 만해 라거나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맞을만 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알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자극이 오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해야 제대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 놓아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주는 거죠. 몇 차례 반복적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거나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땐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 존재가 가치 없게 느껴져서 불편해 라고 몇 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그건 네 잘못이잖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끊어내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와의 관계라면 이야기가 꽤 복잡해요. 가족 관계에서는 죄책감의 고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는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기보다는 독립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모와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으니 무조건 단절을 선택하기보다는 심리적 독립을 위해 물리적 독립을 먼저 시도해보는 거네요. 그러면 부모에게도 관계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관계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심의 한 줄로 배우는 심리학. 누군가 내게 네가 이상한 거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는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이런 사람이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자, 다음은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땐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게 낫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 보자면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수치심을 자극하고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좀 불편해.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는데 나도 너한테 잘한 것 같아.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상대방이 똑같이 군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게 낫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굉장히 끊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따로 독립을 해서 살면서 거리두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부부간에 이런 관계라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네. 자, 한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과 당장 멀어져야 할 사람의 차이.
최명기.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지향성이 있다면 틀림없이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곁에 둬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너 왜 그 사람 만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감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이 나의 외적인 조건과 비슷하면 함께 어울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적 조건의 차이가 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지 마, 격에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 말대로 하면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야?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점점 그 친구들과 멀어지고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나는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변의 압박이나 혹은 자기 세뇌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놓치고 나와 맞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인생에 후회만 남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주류인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그 주류 집단에 속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주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자신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걸 창피하게 여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 자존감과 경제적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쫓아가면 진짜 내 곁에 둬야 할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곁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제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요즘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업주들이 많아요.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죠. 결국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두는 방법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칭찬이나 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웃음이 나는 사람. 곁에 둬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우선 느낌입니다. 같이 있을 때 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같이 있으면 계속 웃음이 나는 사람은
우리가 곁에 둬야 할 사람이라는 신호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흠을 잡거나 너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나의 느낌을 자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니까 학업에 대한 기대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즐기면서 사는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번 만큼 많이 써도 되는데 이렇게 돈만 쓰며 사는 데가 한심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안에 나를 비판하는 내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번만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돈만 쓰며 사는 내가 한심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돈만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나는 항상 나의 즐거움을 가로막아요. 내가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면 나를 비판하는 내가 어김없이 나타나 나에게 메시지를 날려요. 왜 쓸데없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나 스스로 내 느낌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죠. 이를 내 안의 심판자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듯이 내 안의 심판자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이 심판자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은 애초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퇴행하면서 나한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우리 몸은 신체 어느 기관이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없애는 데 집중해요. 그런데 마음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고통이 올바른 거라고 호도하면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죠. 물론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때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참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내 안에 심판자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별개였어요. 고통을 참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참음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이 오거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종합화되다 보니 무조건 나한테 고통을 강요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거부하게 하는 심판자로 자리 잡은 거죠. 성공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 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곁에 둬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무조건 호의적으로 대하는 건 왠지 의도적인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무작정 잘해줬는데 그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이 싫어진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행동을 가식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최악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A라는 행동의 성공률이 90% 정도라면 그건 괜찮은 선택인 거예요. B라는 행동의 성공률이 10% 정도라면 그건 나쁜 선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작정 잘해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무작정 잘해주더라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형태로,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무작정 잘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무작정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나를 싫어하게 되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나한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관계와 이익과 손해를 주는 관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내 곁에 두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꼭 함께할 필요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럴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편안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관계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편한 관계에서는 대가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곁에 두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물질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면 나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나와 잘 맞는 친구들, 항상 곁에 둬야 할 재미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일부러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할수록 그 친구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 적으로 성장하거나 매력이 많아지거나 성공하면 친구가 바뀌기도 하고 곁에 둬야 할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성인이 되었어도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거나 매력이 많아지거나 성공하면 친구가 바뀌기도 하고 곁에 둬야 할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숙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처럼 마음이 넓고 성숙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곁에 두는 사람이 달라져요. 네, 여기까지 소개하고 한 챕터, 한 장만, 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줄 인간관계의 대화 습관. 요거를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작가, 저자님이 아무래도 여자분이신 것 같아서 그냥 제 톤으로 읽겠습니다. 네, 인터뷰어이신 역근이 최설민님은 기존대로 하되 네. 네, 저자분의 음성은 제가 따라할 수가 없겠네요. 흉내도 아니지 재현할 수가 없겠네요.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숙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공 명예교수. 자존감이 단단하고 건강해지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안 와서 없으니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존재 자체가 당당해집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까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죠. 대화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감각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너무 자기 입속만 챙기려 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저자세를 취하는 식의 대화법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아주 민감하게 순간순간의 상황을 읽고 그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게 인간관계의 고급 기능이에요. 어려서부터 편안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와 자유자재로 상호작용하며 그런 감각을 익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잘 발달해 있죠. 외롭게 자라거나 너무 엄한 분위기에서 자라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강한 압박을 받으며 자란 경우에는 사람을 대할 때 민감성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안정적인 가정 환경보다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대화법을 바꾸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떠 부모, 형제나 배우자 같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나 직장 등의 사회관계 속에서 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 친지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해요. 실제로 관계 속에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과 밖을 잘 살피는 능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나 자신과 상대방을 잘 살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대화의 전제 조건은 양쪽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밑줄 긋겠습니다. 통째로 다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이 함께 공존하는 거다. 여기에서는 대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관계, 관계 속의 대화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양쪽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더라도 관계 안에서는 어느 한쪽이 조금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게 마음이 좀 편하긴 합니다. 그게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어떤 관계에서는 또 내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관계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항상 꼭 표하고 작은 성이라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일방적으로 참아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해서도 안 되죠.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소중하니까요. 나의 이익만을 바란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떠나가고 또 무조건 상대방에게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소진되어 내가 떠나게 됩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건강한 존중과 배려가 필수 덕목이죠. being, having, doing의 균형과 조화. 결국 말이나 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걸 테고요. 그러면 대화를 잘하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균형 감각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나라는 존재 자체이고, 둘째는 나의 능력이나 자산, 셋째는 노력이에요.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해빙이나 두잉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부도 일도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잉이 허술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편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선 자기의 빙, 해빙, 두잉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대화는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예요. 그 사람의 말을 짚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때 대화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안정되어 있으면 균형이 잡혀 있거나 반듯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해빙과 두잉은 알겠는데 비잉의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한 비잉을 갖추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존재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특출나게 뭘 잘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가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허둥대거나 공격성을 띠게 되죠.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면 좀 더 차분하고 여유로워지죠.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자,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가 심한 사람들이 공격성을 띠게 된다. 이 부분은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제 좀 날선 발언을 하시는 분들, 혹은 남을 비판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혹시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가 심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기 비하, 불안, 초조 같은 정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의식이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노예로 사는 거죠. 자존감이 단단하고 건강해지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안 와서 없고, 나에게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것에 애통해할 필요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레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존재 자체가 당당하게 정립되죠. 자, 네. 오늘의 책은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네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책 보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덕분에 또 생각도 확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관계의 분리수거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책이다 보니 읽기도 편합니다.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잘 되실 거예요. 뭔가 그 인터뷰를 정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관계의 분리수거,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뭐 좋은 사람이든 뭐 안 좋은 사람이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까지 또 들으셨다면 꽤 긴 시간을 들어주신 건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